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년 새해 첫날입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새해 첫날 새해 해맞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새해 해맞이 영상이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음력서를 세기 때문에 크게 큰 감흥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을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1월 1일 맞아 여러분들께 올해 2023년 개묘년에도 하시는 일과 가정의 만복이 또 일치월장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해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을 보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됩니다. 보도에도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세계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서방국이 한편이 되고, 또 여기에 러시아와 그 비친미 국가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서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뭐 한국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 상황도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뭐 세상 일은 아무리 혼란과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한편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의 희망, 2023 개묘년 신명의 희망 천명국가입니다. 지난주죠. 12월 30일 제가 실방 라이브톡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산도원은 이 주술과 학문을 겸비하는 도량이면서 또 저의 일종의 그 자세이기도 합니다. 저의 태도이기도 한데 그 주술, 그러니까 점을 보거나 뭐 하는 이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주술이나 또 그리고 학문적으로 어떤 논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들을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또 새로운 그 어떤 체계를 세우는 이런 어떤 학문이 저에게 있어서는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학문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체계로만 또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개가 저에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술과 학문을 겸비하는 그 주학불이 주술과 학문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면서 또 지산도원의 그 어떤 방향성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뭐 구군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인데 이 점으로 보는 것도 포함하지만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명국가라는 이제 상징적인 명칭을 넣었습니다. 지난주 실방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대한민국 운명이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민주당의 그 자기 정합성의 모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87년 민주화 체제를 주도한 세력인데 스스로 그 87년 체제를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운명이 다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의 종말을 이끄는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정합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이성계 프로젝트로 해서 천명국가를 말씀드렸는데 자세하게 어떤 구성과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2023년 개묘년 새해 첫날 1월 2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 또 좋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2023 개묘년 신명의 희망입니다. 신명의 희망 천명국가인데 이 신명이라는 게 귀신 신자를 쓰지 않고 납신자, 별신자를 썼죠. 그리고 이제 목숨명자를 썼는데 신명의 의미는 명을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은 주역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풍송께 주역의 57번째 께죠. 중풍송께에서 나오는 문구입니다. 효사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밝은 것을 펼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을 펼친다라는 그 뜻이냐. 그러니까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인 거죠. 천도, 뭐, 천리, 이제 이런 건데, 이 손께를 보시면 손께는 상께, 학께 모두 이제 손께로 있습니다. 바람을 나타내는 이제 손께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 상께도 그렇고 학께도 그렇고 두 개의 양요가 아래, 음요의 위에 이제 위치한 괴상으로서 이제 아래 두 개의 양요 밑에 위치한 음요가 공손하게 양요를 바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손께는 겸손하고 겸손함. 그래서 이 손께에 대한 이 단전의 의미는 이제 중손이 이제 신명이다. 그래서 중손이 신명. 그래서 단전에 나오기를 이제 거듭된 겸손함. 그러니까 상께도 손이고 학께도 손이니까 겸손함이 거듭된 거죠. 그래서 신명하니,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펼치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밑에 수풍, 이게 따르는, 바람을 따른다는 거죠. 수풍 따를 숫자니까, 이 바람을 따르는 것이 손이니, 손께니, 군자가 이 군자 이 신명 행사다. 그래서 군자가 이로써 신명 행사,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펼치는 일을 행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가, 뭐, 당연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늘로부터 뜻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뜻을 널리 펼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중풍손괴 괴사의 단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군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늘로부터 받은 이 천명국가라고 하는 하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이제 알리는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명운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명은 이제 태어난 연월일시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연월일시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월일시로 정해진 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삶의 행로에서 가는 방향, 그게 운이잖아요. 운전한다 할 때 쓰는 운이 이 운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라는 게 바로 운이에요. 그래서 이 운은 바뀝니다. 그때 내가 어떤 갈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쁜 운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은 이제 명에 따라 살아가는 행로인데, 이 명운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모든 조직 공동체에도 명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말한다면 국가겠죠. 그래서 이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제 기원전 한 10,000년 전 그 무렵에서부터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군집을 이루면서 원시 종교도 나타나고, 또 그에 따라 이제 통치 제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점점 국가가 발전했는데, 이 국가 제도의 발전을 보면 이제 원시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부족 국가, 왕조 국가, 이제 입헌 국가, 이건 이제 중세 이후 근대로 들어오면서 나타난 지금의 국가 체제죠. 헌법에 기반한 국가. 그래서 이 국가의 운영과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국가의 모든 운영의 기반이 되는 것을 헌법에 놓고,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게 이제 입헌국가인데,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입헌민주공화국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1947년에 수립됐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서서히 낡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그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12월 30일 실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나라는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듯이 모든 나라도 세워졌다가 때가 되면 멸망합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고, 우리 역사에서 고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고, 불행히도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제에 강점되는 식민지를 겪게 됐죠. 이후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맡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서서히 낡은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낡은 국가가 되고 있다는 걸 역사의 한 모습으로 보면, 고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고려 얘기는 제가 실방 때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고려가 중국의 송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고려의 현실을 보면, 송나라 때, 송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이제 송이 세워졌는데, 이제 송나라가 북쪽에 있던 몽골로부터 침입을 받죠. 그래서 송이 이제 아래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 의해서 원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아래 이제 쫓겨나왔던 송을 이제 남송이라고 하거든요. 그절 북송이라고 하는데,
이때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제 송나라,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몽골하는 이민족이 침입을 하고 또 이제 농업 생산력도 뭐 그전에는 이제 북송 때는 굉장히 경제가 발전했는데 침입하고 나서 좋은 농경진 다 빼앗겼죠. 그리고 불교가 당나라 이후 굉장히 그 득세를 하면서 이 불교의 현실 도피 뭐 이런 것들이 한 300년 지난 고려하고도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송나라에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대부가 등장을 했는데 마치 그 송나라의 모습을 꼭 이렇게 본받듯이 이 고려도 14세기 후력부터 이 고려의 멸망을 직감한 새로운 신진 사대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 이제 송나라 때 세워졌던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성리학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국가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리학을 국시로 해서, 이제 고려를 이제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또 조선으로 보면, 조선 말기, 19세기에 보면 조선도 뭐 양상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조선도 비슷한 거예요. 그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 뭐, 권력자들이 권력만 탐하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특히 조선 말기 때는 뭐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신흥 강국들이 득세를 하면서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성을 이제 상실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역사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그와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풍성께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초효 첫 번째 효에 보면 진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 있는데 이 나아갈 때와 멈춰야 할 때,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역은 시중, 이 때를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일을 계속 도모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조직도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도모를 해요. 근데 이 도모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때에 달린 겁니다. 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중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중을 알려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계속 변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계속 변화해요. 완벽한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문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그 이론은 깨지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계속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또 사람도 변화하는데 중요한 건 이 변화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이 시중을 아는 지혜가 사물의 변화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중, 그러니까 때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를 때 또 이런 지혜가 풍성할 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잘못된 주장이나 흐름 또 그런 잘못된 이론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바뀌어야 될 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뀌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시운. 그때 운의 흐름으로 보는 거거든요. Signs of Times. 그러니까 이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그 어느 때에 어떤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인들이에요. 징조입니다. 시대 변화의 징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낡은 국가체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시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새롭게 바뀌는 나라를 제가 이제 천명국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명국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늘의 뜻을 펼치는 국가예요. 하늘의 뜻이 뭐냐? 하늘을 어떻게 알고,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것이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이미 하늘이란 뜻, 또 그 하늘의 뜻, 뭐 이런 그 천명, 천도, 천리, 동양 철학의 수천 년의 주제였습니다. 많은 선현들이 이 하늘과 하늘의 뜻, 그 하늘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학문적인 어떤 성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을 모르고 하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주옥과 같은 우리 이
이 동아시아, 그리고 이 동양 사상, 그리고 이제 역학 사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또 익혀나가고 있는데 이걸 현실에서 적용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늘의 뜻을 펼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을 찾아서 그 시대 정신에 맞게 지금 우리의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 헌법, 그리고 법률들을 고치고 또 그에 따른 국가제도,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외교, 국방 모든 국가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는 게 바로 천명국가입니다. 왜? 낡은 제도는 더 이상 낡은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낡은 체제가 되면 결국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대한민국이 낡은 국가 체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시운, 그 때의 징조를 나타내는, 그 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징조,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시대 변화 징조는 2000년 이후에 특히 이제 세계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면 알 수 있어요. 그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이게 이제 다행히 이제 아시아 쪽으로는 안 왔지만 유럽으로 이 여파가 넘어가면서 유럽 경제가 굉장히 출렁거렸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 경제가 지금 새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 한 3, 40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소위 이제 세계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 사조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분기점이 2008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세계화에서 비롯된 뭐 국민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 또 국민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를 통해서 경제가 과연 사회에 얼마나 복속을 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사람 개개인에게 얼만큼 행복한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에 대한 경제 문제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의 복지국가가 축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국가 역할의 변화이거든요. 국가 기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듬해 소비에트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복지국가, 서방 복지국가들도 큰 변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세계화의 흐름의 변화를 같이 따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유럽 복지국가들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된 건데,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복지국가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한 개인의 삶을 유지시켜 주거나 또는 개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던 복지국가,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또 복지 자원들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 역할을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책임을 개인이 스스로 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국가 권력의 정체성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말까지 근대 국가 형태,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소위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성립이 되고 뭐 투표 제도가 들어오고 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는 이런 근대 국가 형태, 그리고 이제 헌법에 근거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이런 이제 입헌 근대 국가가 계속돼 왔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근대 국가의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고정적인 거거든요. 이 고정적이다 보니까 또 폐쇄적이에요. 우리나라, 뭐 우리 국가 뭐 이런 어떤 폐쇄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세계화 이후에 이제 물자나 또 어떤 사람이나 이런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폐쇄성이나 어떤 고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근대 국가가 점점 이제 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정성에서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국가가 자유로운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에 살던 국민들도 계속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체제가 꼭 내가 이 나라 국가의 국민이긴 하지만 나는 또 그 글로벌 시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권력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국제 권력의 변화인데요. 미국의 세계 지배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2016년도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미국 패권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
있기도 했는데, 그 이제 구호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이제 미국 우선주의인 거죠. 미국이 미국 일을 신경 쓸 테니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은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굉장히 이제 격렬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또 세계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이동 제한, 또 상품도 이동 제한, 뭐 그리고 도시 폐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세계 경제가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했고, 또 작년 2월에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패권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러시아하고 그 러시아에 동조하는 이제 비친미 국가들 간의 어떤 이제 그 경쟁이죠. 싸움이죠. 사실 이게 자원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권력 정체성에 대한 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뭐냐.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 권력을 잡고자 하는데, 이 권력이라는 게 뭐냐. 이 권력은 근대 국가에서는 고정된 거거든요. 정당에 들어가서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 선출직 그 대표가 돼서 권력을 쥐고 그 정당이 권력을 쥐었을 때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원으로서의 권력으로 봤는데, 이제는, 이 권력의 개념이 자원, 어떤 리소스가 아니라 이 흐르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특히 유럽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으로서의 권력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이 뭐 총리도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봐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 일선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갑자기 뭐 학생이 나오거나 또는 기성정당 출신이 아닌 뭐 행정관료가 대통령이 되거나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뭐 그 대통령이 되거나, 프랑스가 그렇죠. 그 뭐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꼭 그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명제입니다.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뭘 바꿀 거냐, 누가 바꿀 거냐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새로운 가치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체제가 바뀌거나 어떤 조직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고, 즉 새로운 가치 체계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늘 역사에서는 그랬어요.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세울 때 낡은 지배체제를 유지했던 그 사상과 사조를 버리고 새로운 사조, 새로운 이념,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새로운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 1947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한국인들의 가치를 지배했던 체계는 이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좌우, 뭐 진보, 보수. 계속 지금 70여 년 동안 이걸로 싸우는, 이게 결국 한국 사회 갈등의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이걸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더 이상 특히 이제 남북분단 같이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악용하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뭐 좌우로 나누고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하로 나눠야 돼. 상하, 위아래. 그러니까 좌우 진보 보수는 서로 다른 이념적 또는 지금 뭐 이념도 아니에요. 저는 뭐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보수인가, 저 사람들이 왜 우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진보는 사실 없습니다. 퇴폐한 진보, 타락한 진보는 있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유럽에서 그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진보 세력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낡은 체제에서 벌어지는 이 좌우 대립, 진영 대립이 아니라 이제는 상하로 봐야 된다. 즉 상은 위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하방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야 돼. 대한민국을 위로 이끌어갈 것이냐, 아래로 떨어뜨릴 것이냐,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가치 체계는 결국 어떤 것으로 채워지느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생명사상. 생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헌법에는 그게 없는데, 저는 헌법의 제4의 권리로서 생명권을 명시해야 된다고 봐요.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권력이 이제
하드 파워,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떤 독점,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권력이 이제 하드 파워거든요.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물리력을 중심으로 하는 이 물리력 또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드 파워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근데 지금은 흐르는 물과 같은 권력으로 바뀌고 있어요. 유럽도. 이게 소프트 파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비물질적인 자원에 기반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기는 매력으로서의 권력. 또 그렇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을 모으고 그 국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잘못된 질서를 바꿔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새로운 정치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을 바꿀 거냐? 바꿀 거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제가 크게 이제 4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국가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을 완전히 제정해야 됩니다. 즉, 재헌의회. 저는 재헌의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법률도, 개별 법률들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제도도 개혁돼야 됩니다. 이게 1순위예요. 저는 정치제도, 특히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의회구조, 그리고 국회 구조 완전히 바꿔야 되고요. 경제제도는 이제 산업구조 개편이지. 산업구조는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지난 70년이 아니죠. 60년 이후 수출주도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거의 한 50년 동안 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이끌어왔어요. 근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땅덩어리는 작긴 하나, 이제는 내수 시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그럼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좋은데 어떻게 내수 시장을 사냐.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전체를 시장으로 봐야 된다. 한국의 시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이 한국의 거점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 꼴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개혁. 이게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면 사회보장제도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보장제도는 유럽에서 1945년에 수립된 거예요. 그 당시 뭐예요? 유럽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산업 기반에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제 북유럽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이제 사회수당도 굉장히 발전했지만 우리는 사회수당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대 사회보장 체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바꿀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얻은 이 87년 체제, 지금 이제 87년 체제잖아요. 대통령 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 체제,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큰 하나의 정치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여기에만 매몰되니까 굉장히 많은 국력들이 낭비되고 사회적 갈등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대의제, 그러니까 선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왔는데, 이제 기득권, 87년, 어쨌든 이 절차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이제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기득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득권이 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이런 어떤 이권 정당 체제, 이권 체제를 해체를 시켜야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586 세력들이잖아요. 586. 이 87년 체제의 중심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이들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사회 조직들이 있어요. 이게 대기업 중심의 고임금 노동조합이에요. 이번에 민노총이 이제 외곽에서 지원을 했던 화물연대 같은 경우. 이런 민노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대기업 고임금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전교조라든지 이 공무원 노조 같은 이런 어떤 세력들이 민주당하고 선거 블록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재보선에서 패배하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데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동력이 뭐냐? 바로 이들 선거 블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거 블록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꿔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서야 됩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 또 진영을 넘어서는 그런 다양한 어떤 정치적 견해들을 정책으로 잘 만들어서 시민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 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가는 중요한 어떤 흐름의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명국가, 이 천명국가의 구성과 얼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이 천명국가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할 때의 그 문제의식, 이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안전이 위태롭다. 그죠? 우리 2014년도에 세월호 사고도 있었는데 얼마 전 이태원에 또 압사 사고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늘 불안한 또 지난주에 연말에 또 큰 사고 있었죠.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에서 트럭에 불이 났는데 과연 어떻게 또 그 방음터널 안에서 엔진에 불이 붙은 트럭 때문에 온통 그 방음터널의 지붕을 덮고 있던 이 플라스틱 소재가 다 탐으로 해서 그 안에 있던 차량 뭐 수십여 대가 불이 타고 많은 목숨을 잃어 이런 사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이 불안한 사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있고요. 법질서 붕괴 이건 뭐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질서로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서민 경제가 질곡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의 현재의 정치 세력들이 결국 무능하기 때문이고 자기들의 이권, 국회의원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세비도 매년 올려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악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각자 이권만 쫓고 있는 게 지금 정치 세력이에요. 이 쇠퇴하고 분열해가고 또 지금 흔들려가는 이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이것이 바로 천명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천명국가를 만약 집이라고 한다면,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건물을 세우는 주춧돌은 뭐냐? 바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전통이죠. 시대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생명, 상생, 통합입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가치체계와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정신구조를 이루었던 우리의 역사적 전통, 이것이 천명국가라는 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정초,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지붕을 얹으려면. 자, 이 기둥은 새로운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법치주의. 그 새로 정의로운 법 집행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정치가 되는 민의 정치가 시작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나 의회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특히 지방자치의 부정부패, 지금 대장동이 대표적인 건 아닙니까? 이재명과 그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이 벌인 이 돈잔치, 부정부패와 이 행정 권력이 동반된 이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남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정한 시장 경제가 정착이 돼요. 그 산업을 재편, 특히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한계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권 카르텔을 척결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고 그리고 고용시장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업 부분,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에 많은 고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소위 이제 서비스 분야의 이제 플랫폼 산업, 배달이라든지 택배 이쪽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고용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어떤 고용 형태에 따른 고용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건 앞으로서 말한 이 산업 재편과 맞물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해야 돼요. 특히 주거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안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을 통해서 이 주거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한반도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통일국가를 이뤄낼 것이냐. 결국 한반도의 안보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국가의 목표, 즉 이 기둥에 얹혀지는 지붕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5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풍요와 평화와 신뢰, 전통, 생태 문명인데요. 저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이 천명국가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바쳐야 되는 이 주춧돌은 시대정신, 생명상생, 통합의 역사적 전통이고, 여기에 5개의 기둥이 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법치주의, 정의로운 법집행이고, 두 번째 기둥은 민의정치입니다. 선거의회제도 개혁하고요, 부정부패 척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공정한 시장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네 번째 기둥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한반도 안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드론 보내고 아주 한국의 민주당 세력만 광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과 손잡았던 김정일도 아주 광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끝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지는 지붕은 5개의 목표를 하고 있죠. 국민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 두 번째는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나라. 이것은 5번째 한반도 안보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죠. 또 그 위에 부정부패 없는 정의로운 신뢰사회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또한 생태 문명 국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류 문명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을 때 완벽한 천명 국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뭐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늘이 내린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천명 국가가 큰문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천명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또 한국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이 천명국가입니다. 자, 70여 년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중풍송교의 신명이라는 글을 통해서 신명의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그 신명의 희망, 하늘의 뜻이 널리 퍼지게 하는 그 신명의 희망은 곧 천명국가입니다. 올해 2023년 개묘년에 바로 이 신명의 희망이 용서숨 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